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해드리는 것이고요. 101회 지난 4월 10일 날 시행됐던 그 전산세무 2급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 구성은 1번부터 5번 문제는 재무회계 5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 문제 5문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3문제, 소득세 문제 2문제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2022년 4월 10일 시행됐던 101회 전산세무 2급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여기 기본적인 거는 이 유가증권에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유가증권의 개념은 계정은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단기 매매증권하고요, 단기 매매증권, 두 번째로는 매도 가능 증권, 세 번째로는 만기 보유 증권, 네 번째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크게 우리 회계 개정 과목으로는 이렇게 네 개를 나누어서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하게 되면 이건 여기다 써볼까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그다음에 채무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증권에는 말 그대로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채권, 채권 밑에는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게 있다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지분증권은 당연히 주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구분을 할 때는 유가증권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유가증권을 구분할 때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거는 우리가 쓰는 계정의 명칭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유가증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매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런 계정을 사용해서 기록을 할 건데, 우선 여기 단기매매증권부터 정리해드리면, 단기매매증권은 우선 여기 계정 안에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도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채권에는 아까 얘기했던 국채, 공채, 사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매도 가능 증권에도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자격 시험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에서 채권 문제로 예를 들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이거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주식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혹시 착각하기 쉽게 말이에요. 여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에는 주식만 있다고 착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만기라는 말 뜻은 주식에는 만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하는 거, 지분이라는 용어는 주식에만 해당되는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가증권에 대해서 구분만 갖고서도 여기 시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이 됐던 실기가 됐던 여기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 거기서 설명하는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단기 매매 증권에 있었던 구성 요소를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 구분해야 될게, 보통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증권, 얘는 비유동자산에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얘 유동자산 안에도 그 단기 투자자산 있죠. 단기 투자자산에도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있어요. 기간이 1년 이내인 것들은 매도 가능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도 유동자산에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다 비유동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요 목적으로 구분할 때 그럼 언제 회계 담당자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고, 어떨 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고, 어떨 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써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요, 일단 타회사 주식이에요. 타회사 주식을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할 때, 그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구분을 해준다면, 단기 시세 차익, 얘네들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바로바로 팔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그런 주식들을 얘기한다는 것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을 설명하는 용어들이란 말이죠. 시장성이 있다, 거래가 빈번하다, 그다음에 매도와 매수가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을 설명하는 용어들이고요. 이 계정들은 회사에서 처음 이 증권, 유가증권을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그 취득 시점에 결정이 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세무 2급 정도 수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은 구분하기 그나마 어렵지 않게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타회사 주식인 거는 매한 가지 똑같고요. 타회사의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뭐 타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쓰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인 경우에는 얘는 채권을 살 때 기본적인 그 뜻이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을 갖고 채권을 샀을 때 회계 담당자가 기록해야 되는 용어가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네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우리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전산세무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즉 타회사를 여기는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긴 하지만,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목적 자체가 타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샀을 때 타회사의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살 때 얼마만큼을 사야 되느냐면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그때 쓰는 그 계정의 명칭이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유가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었는데, 첫 번째 거 보면서 이제 비교를 또 해봐 드릴게요.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요, 제공한 대가 이외의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 수수료, 이런 것은 우리가 부대 비용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발생하면 걔는 반드시 별도로 쓰라고 했었죠. 근데 그 이외에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 혹은 부대 비용은 다 취득하는 자산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맞는 말이겠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부대 비용 어디에다 포함시켜야 돼요? 취득원가에다가 다 포함시켜야 되죠. 매도 가능 증권에다가 포함을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된 거예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지금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증권들 빤하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나와 있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아니라면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 구분 구성들을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죠. 못 들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책 보고 정리하는 것보다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묶음상으로 정리해 두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는 가능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잘 듣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물에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 평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매도가능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우리가 10월 1일 날 취득할 때 얘를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12월 31일이 됐는데 얘가 12,000원이에요. 2,000원 증가했잖아요. 공정가치가 12,000원이라고 한다면 차변에 여기 매도가능증권 쓰면 되시고 대변에 뭐라고 써야 돼? 2,000원만큼을 이런 상황을 분기한다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증가만큼 써줘야 되죠. 평가했으니까.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매도 가능 증권 얘는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 이익 2,000원 이렇게 쓰면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는 평가했을 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얘는 자본 계정이라고 그랬었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었어요. 아마 제가 10번 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즉 매도 가능 증권 평가예요. 평가 손익은 얘는 자본 계정이었었어요. 자본 계정에 어디에 속하는 거라 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속하는 계정이니까 특이한 것이라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거기에 반해서 거기 또 이것도 높아심에 하나 더 얘기해 드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가 아니라 처분 손익 있죠. 처분 손익은 여기서 이게는 단기 손익,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보시게 되면 만기 보유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여기 중요한 포인트 용어예요.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만기가 들어가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 증권도 유동자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정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만기보유증권도 계정이 2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도가능 증권도 계정이 2개가 나와요. 위에 거는 유동, 그다음에 밑에 거는 비유동. 코드번호 구분하실 때 그렇게 참고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2급인데도 불구하고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판관비 구분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판관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사업, 영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급여라든지 직원들 출장비, 야비교통비죠. 그 다음에 사무용 소모품비죠. 이런 것들 다 왜 이 돈을 써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은행 대출 이자 비용은요.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업의 결과가 아니라 돈을 빌린 대가, 그거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즉 판관비가 아닌 것은요. 4번에 이자 비용이 바로 판관비가 아닌 것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수익의 인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요 용어도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울 때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가가치세와 사실 재무회계와 상거래 행위는 똑같아요. 다만 어디 재무회계 입장에서 볼 것이냐, 세법에서 볼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죠. 수익을 인식한다는 뜻은 우리가 지난번에 부가세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재화라든지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할 때 그때 공급 시기에 인도할 때 바로 그 시기에 그 공급가에 결정된다 그랬단 말이죠. 공급 가액이 결정이 될 것이고 공급 가액이 결정되면 재화나 용이 공급되는 시기에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줘야지 돼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있는 날짜를 보고 우리는 수익 인식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맥락에서 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요 네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보시죠. 첫 번째 보기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했는데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위탁 판매는 언제 수익을 인식해요? 우선 위탁 판매는 제가 예를 들어 드렸을 때
교보문고 이게 드렸었죠. 자, 위탁 판매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다가 책을 갖다가 줬어요. 교보문고에다가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출판사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돼요. 즉 재고가 이동하는 것이지 출판사에서 교보문고에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재고만 잠깐 이동해 놓고 이 교보문고인 여기 수탁자가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물건을 갖다가 판매했을 때 그때 재고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보기 1번에서는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는 이 교보문고가 되죠. 교보문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맞죠? 이렇게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교보문고한테 갖다 줄 때는 재고만 이동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옳게 설명을 잘 했고요. 두 번째,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할 때 우리가 돈 받죠? 상품권, 이것도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 거니까요. 자, 우리 이마트에서 지금 소비자한테 상품권을 팔았어요. 상품권을 팔 때 상품권 10만원짜리를 팔았다고 하면은 우리 회계 담당자는 차변에다가 현금을 받고서 상품권 팔았을 때 현금 10만원 이렇게 기록해 놓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종이 쪼가리만 준 거잖아요. 이럴 때는 돈 미리 받아 놓은 것 뿐이에요. 즉 부채예요. 근데 실제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상품권 선수금융이라는 계정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품권은 누구한테 선물을 했던 뭐 했던 간에 다시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이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상품권을 갖다가 그 소비자가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차변에는 상품권이 회수되게 되면 상품권 그다음에 선수금 10만원어치 회수가 되면서 대변에 이 사람은 대신 뭘 가져갔겠어요? 상품을 가져갔겠죠.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상품을 매출하는 상품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된다고 치면 바로 이때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그때 여기 수익 인식한다. 이렇게 상품 매출, 이거 우리 수익 계정이잖아요. 이렇게 인식한다. 뭐 2번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공연, 이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공연 입장료, 상품권하고 똑같이 공연을 보러 가게 되면 우선 공연 티켓부터 사야 되죠. 그럼 티켓을 파는 회사는 티켓을 팔았다고 상품 매출 이렇게 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이것도 일단 공연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종이 쪼가리만 먼저 판 거예요. 그랬다가 공연이 바로 시작되는 날 있죠. 시작되는 그 시간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 어렵지는 않죠. 근데 설명 안 듣고 이거 그냥 문제로만 풀어보게 되면,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게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지? 그 이론이 되게 애매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고. 그래서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 날짜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인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연이 그 티켓 시작한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기점이에요. 그러면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회수한 시점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배웠죠? 우리 부가세법에서 상품이나 재화 용역을 공급한 시점 있죠. 공급했다는 얘기를 우린 뭐라고 썼어요? 상품을 판매, 즉 인도한 시점이에요.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럼 뭐가 틀린 거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문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거 많이 나오죠? 회계 1급 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걸 찾으랍니다.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다른 데서는 혹시 못 보셨다 할지라도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풀어보고 이런 내용이 다 기업회계 기준에 써있는 용어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그 말이 조금만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문제들을 갖고서도 여러분이 몰랐다, 안 배웠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1번 보기는 정확하게 설명 잘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이라 했어요. 중요한 항목은 자 봐요. 중요할 때 그 내용이 통으로 쓰는 게 자세하겠어요? 구분해서 쓰는 게 자세하겠어요? 중요하다고 했잖아. 나 100만 원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1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썼어. 어떤 게 오해의 여지가 적을까요? 그렇겠죠?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바로 중요한 항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분 표시의 원칙이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는요. 세세하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 1,200원 썼는데 이 중에 300원은 어디에 쓰고 20원은 어디에 쓰고 30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죠? 그런 원칙을 얘기해요. 반면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통합 표시. 처음 우리 회계원리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통합 계정이다, 구분 계정이다 이거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 용어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구분을 갖다가 배우지 않았으면 그 용어를. 이거는 구분할 때 통합 계정이다, 통합 구분이다, 통합 표시다, 구분 표시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도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라고 배웠죠? 세 번째도 우린 교재에서도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번째,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사업을 결합한다거나 사업을 중단한대요. 우선 얘도 사업을 결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회사하고 지금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짬뽕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내 거 결합하기 전에 사용했던 그것만 계속 사용해야 되겠어요? 다시 재무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재구성해야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사업 결합이나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항목 표시 맥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동일해야지 돼요. 근데 얘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죠. 얘가 바로 이렇게 재무제표의 항목 표시 맥이 분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에 예외되는 상황이에요. 예외가 어떤 경우에요? 사업 결합, 사업 중단 이런 것들은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맞게끔 다시 분류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말이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실 때 여기 그 해설서들 있잖아요. 해설서들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출제하는 이런 기출 문제들은 근거가 반드시 기업회계 기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회계 기준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마다 그때만 여러분이 기업회계 기준 교재를 책을 사서 보란 뜻이 아니에요. 그 나오는 것만 그때 잘 복습을 해놓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재무회계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이번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다 무형자산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산업재산권에 코카콜라 병 생각하시고 뭐뭐 있었어요? 콜라 안에 들어가 있는 코크 특허권이었었죠. 특허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병 모양은 실용적이고 새로운 도안이다 그래서 신한권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코카콜라라고 하는 글자 있죠. 그 디자인 특이하죠. 디자인권. 그다음에 상표로 코카콜라 등록해 놓으면 상표권. 산업재산권에는 이렇게 특허권, 실용신한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이것도 무형자산에 대해서
하나만 잘 정리해 주시게 되면 전산회계 1급, FAT 1급 거의 똑같이 다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에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배분해야 된다. 감가상각 얘기하는 거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우선 정액법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정률법 사용하면 안 돼요? 정률법도 돼요.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연수 합계법도 가능하죠. 연수 합계법. 그다음에 마지막 생산량 비례법 다 가능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회사들이 특허권 아니 무형자산들이 많이 없는지라 어떤 방법으로 상각을 하겠다고 신고해 정해놓지 않았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뭐만 쓰라 그랬어요. 정액법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두 번째 것도 설명 잘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거는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로 한다. 무형자산의 원칙은 잔존가치는 얼마가 원칙이다? 0%가 원칙이다. 답은 나왔죠? 3번이 틀린 답이네요. 자, 4번 상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요. 교재에 나왔던 그대로죠.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설명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재무회계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었어요. 자, 6번 문제부터는 원가계산 문제거든요. 제가 지난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원가에 대한 거 꼭 저기 들으라고 얘기해 놨었죠. 시험 문제가 세무 2급인데 얼마만큼 어려운지 회계 1급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죠.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5번 하고요. 원가계산 문제 6번부터 10번 똑같이 5문제인데 난이도는 엄청나게 차이 난단 말이죠.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제조 원가에 대한 거 물어봤어요. 제조 원가라는 것은 공장에서 뭘 취득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 요 말풋을 해보면 공장에서요 뭘 만들기 위해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발생한 모든 돈들 사용한 비용들이라 했었죠. 그걸 우리는 원가라고 불렀어요. 공장에서 제품 만들기 위해 쓰는 돈은 원가. 오케이? 그럼 공장에서 쓰는 돈인지 아니지만 구분하시면 되잖아요. 그 이 문제는 생산 시설의 전기요금, 그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생산지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얘네들은 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판매직의 특별상여금, 얘는 판관비에 해당된단 말이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뭐라고 부르고 제조 원가라고 부르고 본사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판관비라고 부른다고 구분했던 항목이랍니다. 되게 간단했죠. 이런 문제는 거저잖아 이런 거. 두 번째 문제 봐요. 7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조업도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 즉 생산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를 얘기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자, 다음 생산을 많이 했는지 제품을 많이 만들었는지 적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산량이 100개에서 200개, 300개 되면 생산량 갖고 제품이 많이 만들어진지를 알 수 있겠죠. 생산량 가지고 또는 작업 시간이 많아지면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작업 시간도 조업도가 될 수 있어요. 또 뭐도 있어요? 노무 시간 또는 기계 시간. 기계를 많이 작동하게 되면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로 제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적게 만들었다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구분 기준을 통틀어서 조업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기에 보시게 되면 조업도가 증가하면 즉 여기 생산량 갖고 해볼까요? 제품을 갖다가요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도 비례해서 뭐 만원, 2만원, 3만원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표시는 어떻게 되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례해서 상승하게 되겠죠. 조업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생산량이 100개, 200개, 300개 자꾸만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 원가도 만원, 2만원, 3만원 비례해서 이렇게 쭉 증가하죠. 그걸 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총액이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총액은 이게 이걸 갖다가 총 원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단위당 원가는 이거 여기서 이것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있긴 한데, 자, 우리가 계란빵 지난번 계란빵 갖고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계란빵이 하나에 500원이에요. 근데 계란빵에 들어가는 계란 얘가 하나에 1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란빵을 3개 여기 조업도를 한 개 만들었을 때, 두 개 만들었을 때, 세 개 만들었을 때, 한 개 만들면 총 원가는 얼마였었어요? 500원이었었죠. 여기 500원. 만약에 계란빵을 두 개 만든다면 계란빵 두 개니까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500원짜리 두 개니까 여기 1000원이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세 개 만들면요. 계란빵 500원 만드는데 500원이니까 세 개면 1,500원이 되겠죠. 1,500원. 그래서 총원가는 이렇게 여기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겠지만은요. 한 개 만들었을 때 500원, 두 개 만들면 1,000원, 세 개 만들었을 때는 1,500원 이렇게 되겠지만 계란의 값은 하나 만들었을 때 하나의 단가는 금액은 항상 일정하겠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당 원가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원가액이 처음에 나왔던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있다 없다 항상 일정해. 자, 두 개 만들었을 때 1,000원이라면 한 개 만들었을 때 얼마? 500원. 세 개 만들었을 때 1,500원이라면 한 개는 얼마? 500원. 그래서 여기다가 단위당 원가를 똑같이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한 개 단위당 원가라는 말 뜻은 한 개당 얼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이거 여기서 500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였었죠. 자, 조업도가 증가할 때 여기는 변동원가 총액을 물어봤고 여긴 단위당 고정원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단위당 고정원가는 이 뭐야? 요거 설명이네요.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틀렸죠? 지금 본 것처럼 요 3번 설명이 바로 지금 요거 설명이었어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답은 우선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하려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답이고요. 여기는 고정원가 지금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고정원가의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인 거죠. 고정원가는 여기 조업도가 계속 증가하는데 돈 낸 금액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게 총 원가는 제가 지난번에 임차료를 갖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차료가 만약에 이거 빌렸는데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계란빵을 10개를 만들던, 그 다음에 20개를 만들던, 30개를 만들던 여기 5,000원 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원가는 고정적으로 일정하다. 여기 4번에 보시게 되면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죠. 몇 개를 만들던 이거 상관없이 5,000원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5,000원의 고정비를 만약에
줘야 되는데 10개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 하나당 단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단위당 원가는 1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라면 한 개 만들었을 때는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한 개는 얼마예요? 5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20개 만들 때 5,000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2로 나누면 250원 나오겠네요. 250원. 30개 만들었다 그러면 단가가 좀 더 줄어들겠죠. 그죠? 즉 그래프로 따졌을 때요. 그래프로 따졌을 때 여기 단위당 원가는 고정 변경은 이렇게 감소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게 과연 어떤 거를 설명했던 것인가?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바로 얘는 뭘 설명한 거냐면 요거 설명한 거예요. 총원가 일정하다는 거. 그다음에 2번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 고정 원가는 감소하죠. 요 그래프가 단위당 원가 그래프예요.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우하향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원가 계산 설명해 드릴 때에도 요거 중요한 거니까 얘는 원가 행태에 한 분류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요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용어예요. 조업도를 아는지, 변동 원가가 뭔지, 고정 원가가 뭔지, 그다음에 여기 단위당 원가가 뭔지 요 용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용어만 잘 알아들으시면 요건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원가 계산 문제에서 사실상 이건 난이도가 매우 낮은 문제로 나왔어요. 이거 회계 1급 문제 나와도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비교돼요? 회계 1급 어려워요? 세무 2급이 더 어려워요? 없어, 똑같아.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8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인가 봤더니 그때 우리 보조 부문 원가 많이 했었죠? 부문 원가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보조 부문 원가에 대해서 배분 방법 여기 세 가지밖에 없었죠. 그죠?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의 원가는 제일 기초적으로 직접 배분법 이거 썼잖아요. 두 번째는 뭐 배웠어요? 단계 배분법. 그죠? 세 번째로는 상호 배분법.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비를 보조 부문끼리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 계산 안 한다. 단순하게 어디에만 다 제조 부분에다만 또 써놔야지. 제조 부문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 집계가 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보조 부분에서 보조 부분끼리 발생했던 보조 부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면 발생한 원가를 보조 부분에다가 배분한다 안 한다? 완벽하게 다 배분해서 계산하는 것은 상호배분법.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부터 배분하는 방법은 단계배분법. 이거 다 개무시하는 방법은 직접배분법. 직접배분법은 바로 여기서 계산된 금액을 다 어디에다만 제조 부분에다만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 직접배분법이다. 직접배분법은 계산 방법이 간단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가 작은 데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반대로 반대에 있는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의 그 관계도 일일이 다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아주 복잡하다 그랬죠. 근데 원가의 정보의 그 정확성은 직접 배분법에 비교할 것 없이 상당히 정확하다.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몇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는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를 완벽이래요. 요거만 들어가도 벌써 알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뭐였었죠? 요건 상호배분법이죠.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거요.
우선순위가 키워드네. 높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 부분에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 부분에는 다른 보조 부분 원가를 재배우자. 우리가 우선순위 정해서 단계 배부하게 되면 우선 배부된 건 없애버리죠. 그거예요. 그럼 단계 배부법 정확하게 설명 잘하고 있죠. 세 번째, 직접 배분법 얘기 나왔어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 배부 순서 나오면 이건 어디 거예요? 단계 배분법이죠. 그죠?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수수한 거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틀린 건 일단 3번이 틀렸고,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다. 우선순위 정에서 일부만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 다 정확하게 맞는 거. 이거는 요 파트에서 요 세 가지 읽어보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하면 안 틀려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경우. 계산 문제 또 싫어하는 분 있잖아. 계산 문제도 뭐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제이긴 한데 그 비례 배분법으로 나누는 게 좀 계산이 골치 아파서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산 자체는 어려운 계산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가죠. 가공원가를 또 물어보고 있네요. 가공원가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를 또 모르면 이 문제 주어져도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가공원가라는 건요. 일단 우리가 원가에 대한 종류를 구분할 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그 돈은 크게 세 가지를 집계하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계정이 뭐냐면 바로 직접 재료비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집계하게 되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선 큰 틀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요 세 개를 다 묶어 가지고서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냐면 제공품 계정에서 얘를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란 용으로 부른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 원가를 집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원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원가 중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계정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이를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이런 용어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농업비하고 여기 제조간접비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냐면 얘를 가공원가 또는 그냥 가공비 이런 용어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이 용어의 약속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공원가를 물어봤으니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자료에서 직접 농업비는 얼마라고 알려줬죠? 직접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직접 여기 재료원가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얘는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두 번째 직접 재료원가 사용에 뭐가 됐던 얘도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가공원가를 계산할 때는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직접 농업원가 발생에 얘는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보게 돼서 직접 농업원가 발생액은 30만원이라고 했으므로
30만 원 쓰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뭐 하나 또 쓰면 돼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제가 제조간접비에는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변동 제조간접비하고 또 뭐 있다 그랬었죠? 변동 제조간접비하고 고정 제조간접비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제조간접비예요. 그랬었는데 여기서 보면 변동 제조간접비 발생한 거 80만 원이라 그러죠? 여기 변동 제조간접비는 여기 80만 원. 그런데 여기 밑에 마지막 거 보시게 되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총 제조 간접 원가. 총 제조 간접 원가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총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의 50%래요. 여기에 50%가 80만 원이라고 했다면 고정 제조 간접비도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요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공원가 우리가 지금 요구했던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여기 30만 원, 여기 80만 원, 여기 80만 원 다 더하게 되면 19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매번 나오던 문제들만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죠. 회계 1급 때도 그랬었고 세무 2급 때도 마찬가지. 개별원가 계산하고요 종합원가 계산을 지금 비교 설명하고 있어요.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구분해서 요 작업 원가표도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적인 용어라 그랬었죠.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을 정확히 잘 설명하고 있네요. 사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는 건 종합원가 계산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얘를 좀 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가잖아요.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무비, 제조간접비가 바로 원가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직접자 들어간 거 요거 두 개 다 합쳐서 얘를 간단한 말로 뭐라고도 불러요. 여기 직접비라고 부르고 제조간접비는 그냥 간접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걸까?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걸까? 바로 얘는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용어란 말이죠. 여기에서는 세 개 다 설명해 줬지만 이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에요.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되더라.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거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은요 똑같이 써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농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써놓고서는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여기다 써도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해서 원가 계산을 하느냐 하면 여기 직접비와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이 아까 직접 농무비하고 제조간접비를 우리는 가공원가, 가공비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접 재료비와 크게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원가 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왜 여기 얘네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연속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100% 다 투입이 가능하지만 여기 가공원가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서요 직접 재료비와 그 다음에 가공원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면은 여기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특징들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보기는 개별원가 계산 중에서 실제 배부율과 그다음에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요, 여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배를 만들러 들어가는 거기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투입되는 것들은 원가 집계표, 작업 원가표에 바로바로 집계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제조간접비는 그때그때 집계가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바로 이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게 핵심 과제라 그랬었어요. 그죠? 제조 간접비 배부가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핵심 과제라고 불렀던 항목이고요.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었죠. 하나는 실제 배부, 또 하나는 예정 배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러면 실제 배부, 예정 배부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 두 개 방법이 다 지금 뭐를 갖다 배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방식이 실제 배부, 예정 배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두 번째 보기에서는 실제 배부율, 예정 배부율 요 구분은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항목이라는 거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 선생님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실제 배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실제 배부율이라는 걸 먼저 계산했어야 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부액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이 실제 배부 이 내용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랬었단 말이죠. 실제 배부율과 실제 배부액. 자, 거기에 반해서 예정 배부인 경우에는 여기 예정 배부율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정 배부액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에 이렇게 나뉘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식도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두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 뒤에 계산하는 산식은 굳이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겠지만 보기 2번에서 실제 배부율 여기 나와 있죠. 예정 배부율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용어들은 결국 뭐를 갖다가 배부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 배부 방법들이었다는 뜻이에요. 2번도 맞는 말이죠. 세 번째는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지조원가를 단기 총지조원가가 뭐라 그랬어요? 요 세 가지 합친기 단기 총지조원가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랬었죠. 이 용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총지조원가가 뭔지 이 용어를 모르는데 이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단기 총지조원가는 요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세 개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단기 중에 생산된다 됐다 그랬었죠.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 회계 1급에서의 그 전산 회계 1급에서 원가 계산 배울 때요. 종합 원가 계산에는 5가지 절차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종합 원가 계산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물량 흐름이라 그랬었죠. 물량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세 번째로는 여기 그 투입된 원가 별 집계 원가를 집계를 해야 돼요. 투입된 것대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된 거 있죠.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당 한 개당 한 단위당 완성 단위당 원가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되면 마지막에 제조 원가하고요. 그다음에 기말 재고 금액을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당 원가를 계산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렇게 단위부터 환산량부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 제조원가하고 기말 재고를 계산하는 방법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1급 과정에서는 주로 뭐 2급 과정도 지금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그러면 원가 집계하고 단위당 원가 계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회계 담당자는 중요한 게 물량이 환산량이 아니라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기 제조 원가하고 기말 재고 금액을 알아야지 그 손익계산서가 완성될 수 있잖아요. 요거 안 했단 말이죠 지금, 그죠? 요거 좀 이따가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원가 들으라고 했던 파트 들으신 분도 있고 아직 듣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요 말도 세무이급에서 말조차를 알아듣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기는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지조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바로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요 과정 정확하게 설명 잘 돼 있고요. 자, 4번 보게 되면 종합원가 계산은요.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대량 주문 생산이 대량 생산을 하는 거라 그랬죠. 연속 대량 생산이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인데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 주문 생산 이거 어디 쓰는 용어예요? 개별원가 계산에 쓰는 용어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개별원가 계산이 원가 계산 정보가 정확할까요? 종합원가 계산이 원가 정보가 정확할까요?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은요 하나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당 제품별로 계산 다 하죠. 그래서 여기 4번 보기가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여기 3번이나 이런 용어들을 잘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한 설명 뭐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답은 금방 나와요. 근데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금 1번, 6번부터 10번까지 원가 계산 문제 풀어보니까 그다음 어렵지 않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한 문제도 안 틀리면 실기 연습은 제대로 좀 한다 가정해서 세무 이급 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원가 계산 모르면 이건 좀 심각해져.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렇게 원가 계산에 시간 많이 드리라고 말씀해 드렸던 거고요. 자, 11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법 문제 세 문제가 나와요. 부가가치세법 세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와 부수용역 공급에 대한 사례인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부수재와 부수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예를 아마 제가 그렇게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1번 보기 면세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주된 재화가 면세면 뒤에 부수되는 거 걔가 과세를 할지라도 면세예요. 그럼 첫 번째 주된 재화가 용역이 면세인지 아닌지만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자, 여기 조경공사 조경공사 업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도 적용하는 데 많이 있죠. 그죠? 봐요. 나무나 꽃, 특히나 나무 같은 거 그 조경 이렇게 심는데 그 나무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경이라는 게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추는 거. 다시 조경공사를 누구한테인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원에 조경공사 좀 해주세요. 그럼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1,000,000원이래요. 그러면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나무, 꽃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나무만 사다가 갖다가 아무데나 막 심으면 그건 조경이 아니죠.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럴 때 1,000,000원의 가격에 나무값, 꽃값 다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그 사람 그 기술자 조경업자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필요한 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뢰했다면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과세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용하는 부수적인 건 나무 같은 경우는 면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면세니까 나무값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안 낼까요? 그럴 수가 있다 없다? 나무값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조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주된 게 뭐예요? 조경. 부수되는 게 수목. 그러면 얘는 과세겠다 면세겠다. 그래서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TV 판매했어요. 그 AS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TV 판매한 것 자체가 과세요 면세요? 과세죠. 세 번째, 은행. 은행은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금융기관은 면세 대표적인 기관이라 했었죠. 그죠? 면세 기관에서 차량은 과세죠. 근데 주된 게 뭐예요? 금융기관은 면세죠. 차량을 거듭할 때 걔도 면세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근데 금융기관이 또 면세 업종이라는 거 모르는 분도 있잖아. 설명 한번 해드리면 별것도 아닌데 설명을 못 들어봤으면 왜 은행에서 차량을 매각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없지? 면세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얘는 주된 업종이 면세면은 부수되는 업종이 과세를 할지라도 면세 처리한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드렸을 때는 건물 갖고 예를 들어 드렸었던 거예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나왔네요. 그래도 배울 때 다 배워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악기, 도명, 피아노 있잖아요. 과세요, 면세요? 과세죠. 피아노 의자는. 근데 만약에 이게 피아노 자체 악기가 아니라 피아노 레슨이라면 면세죠. 그럼 그것도 면세. 그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거의 다 나오죠? 1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죠?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에서 환급은 크게 일반 환급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조기 환급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기간 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계산은 나왔다 할지라도 이 일반 환급은요 확정 신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 신고 기간에, 예정 신고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때 확 나왔던 계산 그거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거기서 작성할 때 연습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확정 신고 때 신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일기 확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일기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은 며칠이에요? 7월 25일이죠. 이때 확정 신고 기간에 환급을 일반 환급을 신청에 따르면 26일부터요. 그 신고 납부하는 날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조기 환급인 경우에는 얘는 예를 들어서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 1월 달에 1월 만약에 10일 날 조기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냐면 1월 달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달인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요. 조기 환급 신고. 그러면 이렇게 신고 끝났죠? 그러면 2월 며칠부터 26일부터 얘는 조기 환급이기 때문에 일반 환급의 반이 15일 이내 환급이 되는 게 조기 환급이에요. 또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1월이 아니라 2월 만약에 15일 날까지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3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3월 26일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3월 15일 날 신고하면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언제까지 신고하게 돼? 이런 상황이라면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월 25일은 일기 예정 신고 납부 기간이죠. 그래서 요때는 신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 환급에다가 포함해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조기환급은 언제 신청해요? 지금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다음에 그 시설 투자 금액이 엄청 크게 되면 그건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즉, 그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거 걔를 빨리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금이 모자라 딸려. 그러니까 어차피 환급 받을 건데 돈을 좀 먼저 환급해 주세요. 신청하는 제도랍니다. 자, 그럼 요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고서 여기에 대한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정 신고 시 일반 환급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환급은 언제만 가능하다? 확정 신고 때만. 맞는 말이고 2번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된다. 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조기 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조기 환급 기간의 매출은 제외. 여기 환급 신청할 때요. 아니 그 기간에 발생한 거 매입만 그건 안 되고 그 기간에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발생했다면 당연히 매출, 매입 다 해야 되겠죠. 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기환급 신청했으면 예를 들어서 조기환급을 갖다가요. 어, 1월 거 하고요. 2월 달 거 두 개를 묶어서 조기환급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3월 달 지나게 되면 일기 예정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일기 예정 때 1월 달, 2월 달 거 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될까? 아니면 3월 달 것만 하면 될까? 3월 달 것만 하면 돼요. 요것도 잘 물어봐요. 포함시키지 않는다. 벌써 조기환급 신청해서 부가세 신고 그 기간 거는 끝낸 거예요. 그걸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뭐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자, 4번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취득했다면 사업 설비 이런 거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어가죠. 영세율, 영세율과 수출할 때 관련돼서 영세율 때도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고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네요. 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후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되면 이 해제가 발생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 발급해주라 했었죠. 뭐 여기서도 나오잖아. 왜? TAT 2급이나 전산세무 2급의 공통이에요. 새로 들어간 항목이니까 추가돼서 계약 해제한 날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일 물어보고 있죠. 처음 발급한 거 아니죠. 계약 해제가 발생한 날로 기입해야 된다. 답은 1번이 틀린 것이네요. 얘가 답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거.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과세자들이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보관용 2매 작성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맞죠? 근데 이거 반대로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매입자도 국세청장한테 허가가 된다면 매입자가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했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표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그 정의 할 때 나왔던 교재에서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네요. 요거 갖고 다시 복습해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세 문제였었고요. 14번부터는 소득세에 관련된 문제랍니다. 자,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물어보고 있는데 소득세 과세기간 언제라 그랬어요? 소득세는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므로 그 과세 기간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예외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예외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첫 번째 그 소득자 개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했다면 사망일까지. 근데 만약에 외국에 국외로 이민을 갔다면 이민을 간 날, 출근날까지가 과세기간의 예외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며칠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과세기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첫 번째 거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하는 날까지죠. 그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니죠. 이거 틀렸죠. 요게 답이 되겠고요. 세 번째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이걸로 딱 정리가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설명 들어놓고 나면 그거 여기 제가 기출문제 나눠드린 거 그것만 갖고 정리하셔도 어지간히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세무 벌써 우리 지난 TT 2급할 때 이론까지 설명해드렸나? 안 했나? 이론 소득세법 기억도 안 나지? 안 했던 것 같은데 해야겠네. 여하튼 갑자기 생각이 났어. 여기 이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도 문제 맞추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뭐 어려운 거 써 하나 틀려도 되지 뭐. 중요한 건 실무에서 우리 그 원천징수, 연말정산 얘가 중요한 거고 걔는 근로소득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로소득에 대한 거하고 기본적인 앞에 부분 특징에 대한 건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알아도 크게 영향이 많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걸로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그 공통 사항이긴 하니까 자, 우리 소득 세법은 있잖아요. 세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놨어요. 첫 번째는 종합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 소득.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도 소득. 우리 소득세법에서 세법을 이렇게 소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거 설명해 드릴 때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분류과세라고 불렀단 말이죠.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뭐를 해놨다? 분류했다. 그래서 얘를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그 ERP 지난 토요일날 시험 보셨을 때 분류과세 이거 나왔을 때면서요. 분류과세로 한다. 그럼 왜 이렇게 뭘 기준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얘 지금 날짜 소득세 얘기가 좀 전에 했던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들은 종합소득 신고 납부하세요 라고 돼 있다 그랬었잖아요. 언제 신고 납부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모두 세금들 납부하세요. 날짜 기간이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소득에 대한 게. 그런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얘네들의 장점, 특징은 뭐냐면 얘네는 장기소득이에요. 소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 소득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계산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소득에서요.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종합소득은 뭐가 있길래 얘를 종합소득이라 부르냐? 종합은 총 6가지의 소득이 있단 말이죠. 이 종합소득 안에는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에 이자 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소득이 있고 요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사업 소득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근로 소득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연금 소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득 중에서 여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런 거 배우면 용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를 두 개를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도 불러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TAT 2급이나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지금 우리 그 직장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급여 업무가 주된 업무다 보니까 소득세법 종합소득에서 주로 다루는 게 요 근로소득을 다루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소득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거, 특징적인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소득을 갖다가 6가지 다 합친 걸 종합소득이라고 했는데요. 자, 6가지 소득 중에서 저기 돈, 여기서 나온 결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손금은 재무회계에서 따지면 단기 순손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자 소득이 순손실 나올 수 있나요? 이자는 없으면 없었지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요. 이자라는 건. 오케이? 그래서 결손이라는 말 사용되는 소득이 이자 소득에는 해당이 사항 없는 거예요. 배당 소득. 배당이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내 것까지 있는 걸 뺏어가?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배당 소득에도 결손금이란 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사업 소득은 어때요? 장사하는 거잖아. 여기서 얘는 결손이 나타날 수 있죠. 결손이란 말은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종합소득 중에서 이 사업소득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 단기 순손실 나올 수 있죠. 결손금. 이해됐어? 자, 그리고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했는데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내야지 돼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상적인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소득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없는 걸로 끝이겠지. 자, 연금도 마찬가지겠죠.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결손금은 어디에서만 발생한 거예요? 사업소득에서만. 오케이? 자, 근데도 이 사람은 소득이 사업소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이자소득, 금융소득이 예를 들어서요. 여기 10만원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소득 계산을 해봤더니 손익계산서에 결손금이 50만원이야. 50만원이 마이너스 났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딴 데 가서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20만원 받았어. 소득으로. 연금은 일단 아직 없고 기타 소득으로 해서 뭐 프리랜서 해갖고서는 10만원 또 이렇게 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종합소득 신고할 때 지금 신고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 다 합산해야 되죠. 자, 여기 번 돈 금융소득으로 10만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30만원. 그럼 소득은 총 얼마예요? 근데 결손 난 건 얼마예요? 50만원이죠. 그럼 세금 낼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리고 지금 내년으로 2월 시켜야 될 내년으로 2월이 돼야 되는 세금 결손금 얼마가 2월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월 결손금으로 얼마가 넘어가냐면 10만원이 이렇게 다음 해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말부터 용어를 알아들어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요거 설명 안 들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됐나요? 자, 이런 상황이 결손금이라고 그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또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일상 주변에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사업소득 중에서 결손금이 50만원 났는데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냐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주택 임대업하고 좀 달라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면세 사업자들이에요. 여기서 항상 그 주택 면세 사업 임대 사업자는 빼고 제외하고라고 얘기 나와요. 뭐 상가 빌려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손이 나왔어.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이 생기게 되면 돈을 갖다가 까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득하고 여기 상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마이너스 50만원 나왔다면 소득세 신고할 때요, 여기 40만원 있죠. 40만원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결손 난 건 이건 어떻게 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이 났을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임대업에서 플러스 났을 때 거기서만 상계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일 때는. 그럼 여기서는 상계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음? 뭐 알아들었으면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순서대로 여기 시험 문제는 여기 없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일반 그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났을 때 소득을 공제하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공제하는 게 아니라, 공제하는 순서는 여기 사업소득 밑에 뭐 있어요? 사업소득 밑에 근로소득 있죠? 사업소득 바로 밑에 있는 게 얘가 1번이에요. 공제 순서. 2번은 연금소득, 3번은 기타소득, 4번은 이자소득, 5번은 배당소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순서대로 나란히 되어 있으니까 사업소득에서 결손 났을 때 공제 순서 맞는 거 찾아보세요. 그럴 때 외우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꼭 외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세무이교에서 가장 소득세 기본이니까. 기초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보기 설명하면서 밑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 틀린가요? 2월 결손금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2월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 기간으로부터 10년간 2월 공제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이면 10년 전에 발생해서 저기 공제하지 못했던 결손금이 있었다면 그거 공제해준단 말이에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와, 소득세법 계산할 때 10년 전에 그 안에 기간 안에 결손된 것이 있다면 올해 돈 벌었을 때 거기서 세금 안 내면 빼먹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아마 이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결손 발생한 회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몇 년간 공제 받을 수 있다? 10년. 근데 얘가 소득세법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이다? 1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되게 쉽겠죠. 그래서 세법은 너무 오래전 문제 풀면 안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올해 시행된 시험 문제에서 여기 2월 공제는 몇 년간 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답이고요. 2번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라고 그랬죠. 추계 신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그 세금을 1년치 거 소득세 신고하려고 했는데 임병 지난번에 문란이 나서 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그럼 국세청에서는요, 전년도 소득 있죠. 그거와 전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매출과 부가세 신고한 것, 전산 자료 신고된 것들 있죠. 그걸로 추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요. 이렇게 추계 신고를 할 때는 2월 결손금, 얘가 지금 올해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오케이? 그렇지만 올해 거 신고할 때는 자료가 없어서 추계를 했는데 내년에는 자료가 제대로 또 되겠죠. 근데 지금 2월 결손금 몇 년간 해주기로 했어. 추계하는 그 해는 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 불가능하다는 거 맞게 설명한 거고요. 세 번째 보기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주택 임대라고 했던 거 이건 제외하고요.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일반적인 사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 올해 여기 신고하려고 했더니 결손금 여기 생겼어. 근데 전년도에서 넘어왔던 2월 결손금도 10만 원이 또 있어. 그러면 2월 결손금을 언제 공제를 할까?
아니면 올해 발생한 것부터 먼저 공지를 할까? 이 순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올해 거부터 다 하고 그다음에 2월 결손금 있으면 그거 공지한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설명 나와 있는데 제가 전반적인 거 여기서 한꺼번에 쭉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재에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요거 결손금에 대해서는 여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만 심오하게 나와도 여기 거에 다. 그럼 제가 설명 자세하게 다 해드렸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100일의 전산세무이급 이론 문제 15문제 정리를 다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